안녕하세요. 저는 58세 박미숙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고들 하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찾아온 외로움이 이 나이에 가장 두려운 감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아주 위험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더 따뜻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제 하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원하던 시간들, 제가 지켜오던 방식들,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혼자 살 때는 외로웠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됐고 제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죠. 하지만 재혼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보고해야 했고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제 선택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재혼을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척을 그리워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누군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들리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거실에서 툭툭 신문 넘기는 소리, 여보 나 출근한다 하며 현관문 닫는 소리. 그 소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처음 알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딸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30살 된 수진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었어요. 멀쩡히 잘 크고 있는 딸이 있는데도 저는 외로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딸이 잘 크고 독립했기 때문에 더 외로웠는지도 몰라요. 이제 제 역할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없고 돌볼 자식도 없으니 저는 그냥 혼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건넨 위로의 말들이 공기 속에 스며들어 사라지고 나면요. 진짜 혼자가 됩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TV를 틀어놨어요. 안 보는데도요. 그냥 사람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든 뉴스든 드라마 재방송이든 상관없었어요. 집안에 제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밥은 대충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차리는 것도 먹는 것도 치우는 것도 전부 귀찮았어요. 김치 한 조각, 계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차피 맛도 안 났으니까요. 그냥 안 죽으려고 먹는 거였어요.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리 밥 먹자. 고마웠지만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제 슬픔을 누군가에게 계속 보여주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응, 괜찮아, 다음에 보자 라고 답하고는 또 혼자 있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시간이 약이다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덜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물게 한 건 상처가 아니라 감각이었어요. 저는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외로움은 어느 순간 배고픔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뭐든 먹고 싶잖아요. 외로움도 그래요. 누군가, 아무나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때쯤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했죠. 근데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만나기만 해봐. 그 사람도 배우자 잃은 지 2년 됐대. 딱 언니 상황 이해할 사람이야. 같은 처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이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제가 왜 TV를 켜놓고 자는지, 왜 명절이 무서운지, 왜 부부 나온 광고만 봐도 채널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만났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사람을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때로 아주 위험한 문을 열어버리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그 남자는 너무 안전해 보였습니다.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인이 소개해준 그 사람, 이름은 강태준 씨였습니다. 아내를 2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고 했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인상은 부드러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입니다. 악수를 청했을 때 손에 힘이 없었어요. 억지로 잡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예의상 가볍게 잡는 정도였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많이 긴장하셨죠? 저도 그래요. 태준 씨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도 이런 자리가 어색하다고 솔직히 나올까 말까 고민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떨리는구나 싶었거든요.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차 좋아하세요? 사소한 질문이었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제 취향을 물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따뜻한 차로 할게요. 좋네요. 저도 커피보다 차 좋아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태준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 상황을 캐묻지도 않았고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날씨 이야기, 요즘 드라마 이야기, 동네 맛집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들이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이야기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고 밤에 자는 게 더 무서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숨 쉬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태준 씨 눈빛에도 슬픔 같은 게 남아 있었어요. 그게 저랑 같았습니다. 딸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30살이에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잘 키우셨네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게 아쉬워요. 아내랑 둘이 살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태준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랑 밥 먹는 게 그립더라고요. 그날 헤어질 때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부담 안 가실 때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태준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가끔은 같이 영화도 봤습니다.
태준 씨는 제 속도에 맞춰줬어요. 손도 안 잡았고 연락도 적당히 했습니다. 밤 늦게 전화하지도 않았고 제가 바쁘다고 하면 그럼 다음에 봐요라고 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부담이 없었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태준 씨가 물었어요. 저랑 사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숙 씨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천천히요. 그 말이 진지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과 진짜 관계를 시작해도 될까? 아직 남편 생각도 나는데 이게 맞는 걸까? 근데 태준 씨가 말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도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 같은 처지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외롭잖아요, 우리. 같은 처지.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저를 이해해요. 제가 왜 가끔 멍하니 있는지, 왜 갑자기 우는지, 왜 명절이 두려운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해봐요. 태준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안심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상처받은 사람이 어떤 말에 무너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안전함에 속았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말투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태준 씨와 만난 지 1년 만에 재혼했어요. 딸 수진이는 걱정했습니다. 엄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랬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우리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수진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근데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혼인신고를 한 날 구청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태준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날 저녁 태준 씨 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제 집은 정리해서 월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태준 씨가 그러더라고요. 두 집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관리비도 아깝고.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따랐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어요. 태준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녁도 같이 만들어 먹고 TV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딱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여보, 이거 왜 이렇게 해뒀어요? 냉장고 정리 방식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김치를 위쪽에 넣었는데 태준 씨는 아래쪽에 넣는 게 맞다고 했어요. 아, 미안해요. 몰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줘요. 제가 찾기 편하게요. 말투가 달랐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어요. 근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살림 방식이 다른 거겠지. 적응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뒤 태준 씨가 제 핸드폰을 봤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친구요. 어릴 적 동네 친구. 남자친구예요? 아니요, 여자친구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누구랑 통화했는지 말해줘요. 부부잖아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통화 내용을 보고해야 하지? 근데 태준 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신경 쓰는 거예요. 저도 누구 만나면 당연히 말할 거고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게 배려인 줄 알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합치는 게 어때요? 네. 왜요?
부부인데 따로 관리하면 불편하잖아요. 생활비도 같이 쓰는데 합치는 게 효율적이죠. 저는 망설였어요. 제 통장에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함부로 합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태준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제 돈은 제 거, 당신 돈은 당신 거,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를 못 믿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태준 씨는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서운하네요. 저는 당신 믿고 결혼했는데, 그날 밤 태준 씨는 말이 없었어요. TV만 보면서 대답도 안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가? 결국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통장 합칠게요. 미안해요. 태준 씨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우리 부부잖아요. 그날부터 태준 씨가 통장을 관리했어요. 제 돈도 태준 씨 돈도 전부 한 계좌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가 생활비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제관념 있잖아요. 제가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뭘 사려고 하면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거 꼭 필요해요? 옷 좀 사려고요. 지난달에도 샀잖아요. 옷 많은데 왜 또 사요? 그건 아껴야죠. 우리 노후 생각해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수진이가 전화했을 때도 그랬어요. 엄마, 나 이사했더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얼마 필요해? 옆에서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이요? 네, 생활비 좀 달라고. 얼마나요? 50만 원이요. 태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직장인인데 왜 자꾸 돈 달라고 해요? 벌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이번 달은 좀 힘들다. 30만 원만 보낼게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딸인데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지?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혼인신고라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태준 씨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2박 3일 부산이라고 했어요. 잘 다녀와요.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준 씨가 나간 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혼자 있는 게 편했거든요. 눈치 안 보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보고 싶은 TV 보고 그냥 숨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서재를 청소했어요. 태준 씨 방이었지만 먼지가 쌓여 있어서 쓸고 닦았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 권의 노트가 떨어졌어요. 검은색 양장 노트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주우려고 했어요. 근데 펼쳐진 페이지에 뭔가 쓰여 있더라고요. 숫자들이요. 저는 무심코 읽었습니다. 김은희 52세, 남편 사망 6개월, 보험금 1억 2천, 자녀 없음, 접근 난이도 중.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미숙 58세, 남편 사망 1년, 부동산 3억, 딸 1명 독립, 접근 난이도 하. 그게 저였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제 나이, 제 상황, 제 재산, 심지어 수진이 이야기까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성공. 저는 뒤로 넘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속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여자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재산, 상황, 그리고 성공 여부까지요. 마치 사업 장부를 쓰듯이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그 노트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하얗다기보다 텅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노트를 봤어요. 이번엔 제 이름 옆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신뢰 구축, 같은 상황 강조, 서두르지 않는 척. 2단계, 결혼 유도, 외로움 활용, 빠른 혼인신고. 3단계, 경제권 장악, 통장 통합, 지출 통제. 4단계, 고립, 자녀와 거리두기, 친구 연락 차단. 5단계, 완전 통제, 부동산 명의 이전, 보험금 수령인 변경.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사랑받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계획된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산이었던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투도, 서두르지 않는 태도도, 같은 처지라는 말도 전부 각본이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트 전체를 찍었어요. 모든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다시 책장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떨어졌던 그 자리 그대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저를 노린 걸까? 처음 만난 그날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지인 소개라고 했던 그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태준 씨가 누군가에게 부탁한 건 아닐까? 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낸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항목이었어요. 나이, 재산, 취약점이 적힌 하나의 리스트였던 거죠. 아침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준 씨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노트에 적힌 여자들 중에 실패라고 쓰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헤어진 걸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태준 씨가 돌아왔을 때도 웃으면서 잘 다녀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태준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징그러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증거를 모으는 것. 태준 씨의 통장 내역, 핸드폰 기록, 노트 사진, 모든 걸 조용히 수집했어요. 다른 하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태준 씨 없을 때요. 수진아, 엄마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차분하게 들어줄래? 수진이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응. 설명하기 길어. 근데 엄마 믿어줘. 엄마가 곧 너한테 자료 보낼 거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노트를 발견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밥을 챙기고 태준 씨 출근 전 웃으며 배웅하고 저녁이면 오늘 어땠어요?
하고 물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가 없는 시간에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수진이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여성 전문으로 사건을 맡아온 이수연 변호사님,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노트 사진과 통장 내역, 문자 기록을 차분히 훑어보시던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증거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이혼은 충분히 가능하고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도 다툴 수 있는 사안이에요. 결혼 사기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정황이 분명해요. 다만 혼자 싸우기보다는 같은 피해자가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노트에 적힌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들, 상담 기록들부터 확인해 볼게요. 몇 주가 지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한 분 찾았습니다. 최영란 씨라고 2년 전 강태준 씨와 결혼했다가 재산을 거의 다 잃고 이혼하신 분이에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본인도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최영란 씨를 만났습니다. 52살. 카페에 앉아있던 그분의 얼굴은 오래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정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죠. 결혼하고 6달쯤 됐을 때 보험금부터 손 떼더라고요. 명예 바꾸자고, 통장 합치자고 다 제 동의였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했죠. 근데 그땐 증거가 없었어요. 부부 사이 재산 문제라며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민사로 일부만 돌려받고 끝났어요. 잠시 말을 멈춘 최영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다르잖아요. 그 노트, 그건 계획서예요. 제발 이번엔 꼭 그 사람 멈춰주세요. 반드시요. 그 뒤로 시간을 두고 두 분을 더 찾았습니다. 김은희 씨, 이정숙 씨, 노트에 적혀 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같은 말투, 같은 타이밍, 같은 각본. 우리는 각자 피해 사실을 정리해 함께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기 혐의와 횡령 혐의로요. 고소장을 접수한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준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요즘 자주 나가네요.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답답해서요. 그래요. 그래도 집안일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통장, 신분증, 옷 몇 벌, 그리고 노트 사진이 담긴 USB. 다음 날 아침 태준 씨가 출근하자마자 집을 나왔어요. 수진이가 차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시작이야. 수사와 재판은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태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했어요. 기록일 뿐이다. 범죄 의도는 없었다. 부부 사이 재산 관리였다고요. 하지만 4명의 피해자가 같은 방식, 같은 시기를 증언했고 노트에는 단계별 계획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태준 씨는 기소됐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 금액 전액 배상 명령. 가볍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재판이 끝난 뒤 최영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요.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임 하나 만들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저는 다시 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명의도 되찾았고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록했고 행동했고 끝냈습니다. 사랑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숨기게도 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나는 절대 안 당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5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외로움 앞에서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외로움은 우리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사람만큼은 다를 거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위험 신호를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너무 빨리 안심시키려고 한다면 조심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줘요.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 확인할 시간을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돈과 재산에 관심을 보인다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사랑은 통장 잔고를 묻지 않아요. 부부라는 이유로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말,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떨어뜨리려 한다면 그건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고립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웠던 게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을 원했던 게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믿었던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그걸 이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말하세요. 기록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은 아픔을 겪은 낯선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여러분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숨기게 만들지도 않아요. 두렵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들어요. 더 당당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게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